본격 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성탄절인 오늘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창밖이 온통 하얀 세상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 날부터 내년 봄 총선을 향한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가게 되죠. 내일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요. 모레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해온 날입니다. 28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정치권 현안들 일석이조에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과 그 밖의 지구촌 소식 국제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에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더 꼼꼼해졌습니다. 더 앞으로 정확한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분을 모십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런 인사가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네요. 맞습니다. 언제는 부자연스러웠나요? 예전에 좀 낯간지러웠거든요. 네. 심재민 기자가 함께 됐는데 네. 시선 뉴스는 또 팩트 전달 정확하고 또 객관적인 뉴스 보도로 정평이 나 있는데 잠깐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약 8년 동안 시선 뉴스라는 곳에서 치우치지 않은 뉴스를 전달하고 있고요. 네. 이곳에서 함께 마찬가지로 팩트와 함께 뉴스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장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뉴스 전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성탄절 행보가 있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성탄절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해화동 성당 성탄 미사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그렇고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약간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종로구 해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훈 수석 등이 참석했는데요. 미사 시작 전 착석한 윤 대통령은 신자들과 함께 구유 경배, 예물 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미사를 드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성탄 연휴입니다. 기쁘다 구조 오셨네. 네. 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기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성탄절은 그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사랑을 나누는 날이다 보니까 좀 정치적 메시지는 조금 자제를 하고 그런 뭔가 국민들을 생각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다들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생이고 국가는 한파를 맨몸으로 견뎌낼 국민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페이스북에 또 성탄절에 글을 올렸는데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민생 경제 한파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 가장 소외된 이웃들부터 찾아서 결국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정치인들에게 그런 어깨짐을 더 짊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한 모습입니다. 네, 참 이때만큼이라도 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네, 빨리 고요한 밤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총사라고 불리는 삼총리들의 만남이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또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정세균 전 총리 네.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조찬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최근에 민주당 내부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조찬 회동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 공천 경선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는 데 대해 두 전 총리의 사이에서 큰 우려들이 오갔다고 전해집니다. 네, 두 사람은 그동안 우려한 대로 일이 발생하니 큰 염려가 된다며 당내에서 잘 풀어나가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이제 들어서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다 볼 수 있는데 네. 자, 두 사람 정세균, 김부겸 두 사람의 회동에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모이는 그런 회동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일축하는 모습이에요. 좀 말을 아끼는 건지 선을 긋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는데 그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도 둘이 그 어떤 우려를 공유한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분열이라든가 공천 학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입을 모았거든요. 어떤 예비 검증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나온 만큼 검증을 공정하게 하고 공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또 당 원로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좀 김부겸 전 총리랑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 좀 함께 만나는 건 어떠냐 이런 뭐 언급도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 3총리는 각각 1대1로 각기 태세로 만나기는 했지만 네. 셋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고요. 아하. 네. 근데 굵직한 원로들이다 보니까 그 자체로 한데 모인다는 자체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이 되곤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전혀 가시화된 것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도 뭐 어떤 구체화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또 한편 이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인물이 있죠. 이재명 대표. 네, 그렇죠. 네. 김부겸 전 총리와는 지난 20일에 만났고 또 정세균 전 총리와 28일에 만날 걸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이후에도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네. 자, 정치권의 관심 정도를 보면은 바로 이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검사에서 일약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에서 다시 파격적으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탄 연휴 기간 동안은 좀 두문불출하는 모습인데 자, 비대위원 인선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합니다. 최대 15명까지 임명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네네. 네. 안 그래도 그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따라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위 인선을 아주 참신한 인물을 내세울지 아니면 경륜이 있는 인물들로 좀 채워서 거기서 동력을 받을지 여기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여의도 사투리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어떤 기성 정치에 대한 반론을 5천만의 문법으로 얘기하겠다고 네, 했었죠. 그런 반론을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좀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죠. 특히나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2011년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가 제일 요즘에 많이 거론이 또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뭐 새누리당으로 당명도 바꾸고 대대적인 중도 확장 정책을 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였죠. 맞아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과반 의석 확보였죠. 그래서 지금 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누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뭐 시각장애인 김혜지 최고위원, 또 싱글 워킹맘으로 알려진 김미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들려오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막연한 이야기일 뿐이지 아직은 모두가 뭐 연락을 받은 거 없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또 뭐 지역구 활동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결국엔 열어봐야 아는 건데
한편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모비딕이라는 책을 좋아해서 네. 비대위원으로 모비딕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건 아니겠고. 불러올 수 있을까요? 네. 그 출범 전부터 또 당 안팎에서 의구심도 피어오른 점이 있잖아요. 뭐 검사 출신이나 네. 대통령실 출신이 오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핵관이다, 용핵관이다 이런 단어까지도 또 새롭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통합 행보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직접 만나서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런 비윤계 인사와의 연대를 보여줄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김기현 전 대표 체제와도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내년 1월 1일에 국립현충원 참배가 공식적인 첫 공개 행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수장이 되면 또 야당의 수장과도 만나는 게 상견례를 하는 게 관례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만남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두 사람 관계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정치권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또 만나는 모습 네. 이 부분도 가장 빨리 만나는 모습이 1월 3일인가에 예정돼 있는 신년 인사회가 될 수도 있을지 어떨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28일 날 특검 관련해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화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산안 관련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19일이나 넘겨 지각 처리가 됐는데 자, 이걸 뭐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나요?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대거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요? 네. 그 사실 쪽지 예산은 그 네. 선거 앞두고 늘 지적이 나오는 문제이잖아요. 24일에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4년 예산 국회심의 현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타당성 용역 사업에 굉장히 예산이 몰린 것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네,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엔 대형 사업을 지역구에서 꾸릴 때 이제 꼭 밟아야 되는 절차이다. 예비 타당성이죠. 네. 그래서 이걸 총선을 앞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실제 사업이 진짜로 이행될 수 있을지와는 무관하지만 어떤 홍보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보고서에도 지적하는 게 이것은 현수막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예산을 끌어냈습니다. 힘 있는 의원 아닙니까? 총선 때도 밀어주세요. 네.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돈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되는 거니까요. 뭐 여러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소개는 생략을 하고 또 각종 종교 관련 사업에서 정부 원안보다 166억 원가량이 증액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모두 16개 종교 문화시설 예산이 증액됐는데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부 원안에 없던 국회발 신규 증액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늑장 부리고 졸속에 짬짬이 심사에다 정쟁 대상으로 이 나라 살림을 정쟁으로 끌고 오는 구태를 되풀이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안 법정 시한의 구속력을 높이도록 법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산안도 훨씬 더 좀 프로답게 네.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되는 자신들의 지역구도 살리는 예산도 짜야 되지만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영리하게 예산안을 좀 잘 꾸려야 될 것 같은 그럼요.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특활비 관련해서 선소를 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기자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뭔가 슥슥하는 소리가 들려서 궁금해하실 제가 텐데 원고가 너무 바쁘세요, 많아서 지금. 신재민 기자가 오늘 처음 합류하면서 네. 종이를 넘기는 ASMR 소리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도 네. 괜찮을까요? 천천히 네. 그냥 편하게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특활비 관련해서 선서를 했다. 이게 나오네요. 계속해서 또 지적받고 있는 것이 검찰의 특활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네, 이게 한 언론이 보도를 했었잖아요.
뭐 말씀드리면 뉴스타파 보도였는데 창원지검 진주지청 특활비 카드 영수증을 155건 전수 분석을 했고 그랬더니 70% 이상이 지청 근처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커피숍, 제과점 이런 일상적 식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이걸 입장문을 내고 이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대로라면 검찰은 국민이 기밀 수사에 사용하라고 부여한 특활비를 식대로 전용했다. 뭐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어떤 특수 활동을 수행한 것이냐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검찰의 입장이 어떤지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일단 대검찰청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맞서고 있는데요. 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해당 지역들은 2018년도에서 2021년도에 집행된 특활비로 수사 등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수사부서에 배정됐고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검찰 특활비는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밝히기 어렵지만 검찰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 및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필요에 맞게 돈을 썼다 이렇게 네. 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게 쓴 돈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그렇죠. 무슨 제과점이라든지 이건 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다들 뭐 기분도 좋긴 한데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이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도로 안전 안내 문자가 지금 수시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안전운전에 각별히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그래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현재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몇몇 항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출발 전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성탄절인 오늘 오전 교통량은 많지 않았지만 오후 들어서 귀경 차량들이 늘겠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겠고요. 오후 5시를 전후로 최대 정체를 보인 뒤 밤 8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도로 위로든 오전부터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이면도로를 중심으로는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곳들이 많은 만큼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반포부터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과 다시 서초에서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양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내촌 일대와 다시 설악 부근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양양 쪽으로는 화도 일대로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기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2024년에 대한 관련된 소식이 벌써 또 나왔다고 해서 저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 202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이 선정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정은 냈는데 2024년에 이분들을 더 기념하고 부각시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 국가보훈부는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주목해볼 만한 독립운동가들을 선정했는데요. 이 부분에는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도 있고 네. 뭐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인물들도 있는데 1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의 독립운동가는 일단 참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정됐고요. 2월에는 만주 정의부에서 활동한 김창환, 이진산, 윤덕보, 김원식 독립지사가 선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3월의 인물들은요. 부산 일신유학교 학생들과 3.1 운동을 함께한 호주인 마거리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맨지스, 데이지 호킹 등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봄에 선정된 인물들이고요. 1월달, 2월달, 3월달, 3월달. 네.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하얼빈 총영사관 의거에 참여한 유기동, 김만수, 최병호 독립지사가 선정됐고요. 5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대 참의부에서 활동한 재찬, 김창균, 장창헌, 이춘하 독립지사가 선정됐습니다. 아, 이거 설명을 해 주시는데
모르는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 인물들도 네네. 상당히 많네요. 다 비슷한 마음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되게 좀 반성하는 마음이 네. 드네요. 그러네요. 독립운동가인데 네. 정작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매달 좀 기려보자 하고 이 인물들을 월별로 선정한 것 같은데 네. 잘은 모르지만 6월부터 한번 또 들어보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7월에는 독일에서 일제를 규탄하고 항의 의지를 알린 황진남, 이의경, 김갑수 독립비사가 선정됐고요. 8월에는 여성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인 광락원, 신팔균의 부인인 임수명, 이회영의 부인인 이윤숙, 허위의 손녀인 허은 등이 선정됐습니다. 네. 네. 뭐 11월, 12월까지 그 외 여러 인물들이 선정됐는데 여기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은 바로 1월에 선정된 이승만 전 대통령이겠죠. 근데 뭐 이건 확연하게 또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보수 맞습니다. 진영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다. 네, 추앙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고 맞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논란은 되지만 네. 또 역사적인 평가는 또 비중 있게 주어지는 인물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좋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가할 뭐 그런 뭐 네. 어떤 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이런 발표 이후에 어떤 그런 논쟁적인 요소는 또 불거질 수는 있겠다. 요 정도로는 전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또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라는 거. 또 뭐 선정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것들이니까 네. 아마 내년도 되면 매달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아 이런 인물들도 있었구나 하고 한번 재조명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각이 각각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성향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 기준이 뭐였던 겁니까? 네, 일단 보도에 나온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기념사업회 등으로부터 총 265명의 인물을 추천받은 뒤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정했습니다. 박민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장관이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라 선정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런 논란들을 일축했습니다. 네. 그죠. 나름 또 선정한 위원회의 또 기준이 있겠군요. 네. 자, 이번에 이따가 또 국제본부에서 다뤄볼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사망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에 좀 교전을 중단하느냐,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는데 높았었는데 자,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가자지구는 성탄 전야인 24일에도 많은 공격들이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사망했는데요. 네, 성탄 전야인 24일 밤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져서 최소 70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밝혔습니다. 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 중부 알마가지 난민 캠프에 있는 집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많이 파손됐는데요. 네. 네, 보건부 아시라프 알쿠드라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많은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만큼 사망자가 많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크리스마스인데 어떤 곳에서는 고통이 연속되고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그 땅을 지금 예수의 땅을 네. 가지고 맞아요. 예,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탄에 이런 총포가 울리고 울음이 이제 난무한다는 게 정말 네. 너무 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납득이 안 갈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쪽이 정말 이런 성지인데 네. 지난주에 최인택 외신 전문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전쟁이 되는지 네. 다들 많이 이해가 되지는 않을 텐데 자, 이런 성탄을 기리하는 시점에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다 보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의 피해도 있다면서요? 뭐 양측 모두에게 눈물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말 사이 이스라엘 군인 15명도 전투 중에 사망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으로 공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전쟁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밝히며 전쟁에서 우리 영웅적인 군인들의 목숨을 비롯해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며 우리의 승기를 얻기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맞설 것이다. 이런 방침들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또 강공 모드는 별로 성탄 연휴 기간 동안에도 바뀌지 않고 있네요. 네.
자, 또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더 길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죠. 우크라이나로 가봅니다. 네. 자, 긴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은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조금 이들에게는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더라고요. 네,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은 12월 25일 성탄절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원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에 따라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네요. 네네. 올해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들의 뜻에 따라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리게 됐는데 하지만 이날에도 역시 폭격이 가해졌고 드론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피해를 상당히 키웠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CNN 같은 경우에는 내년 7, 8월이 되면은 러시아가 승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자, 두 번째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기준을 따른다라는 것도 이제 네네. 방금 전에 신재민 기자가 설명을 해줬고요. 결의에 찬 이 표정으로 남달랐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에서 일약 젤렌스키 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요. 젤렌스키는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러시아와 전쟁을 또 결연에 차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뭐 아직도 꺾이지 않아서 당분간은 피해 전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어둠은 질 것이고 악은 패배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 연휴 기간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빛의 전사들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수호 전사들은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또 그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면서 항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자, 사인 뉴스도 하나 들어와 있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전해져서 많은 분들도 좀 깜짝 놀랐을 만한 소식인데요.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전기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네. 3명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이게 어제 이제 목욕탕에서 갑자기 온수탕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들어가 있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건데 어제 오전 5시 37분쯤이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목욕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온수탕에 있던 3명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 온탕 안에 있던 버블 발생기에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이날 오후 긴급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세종 지역 전체 목욕탕 20여 곳에 대해서 전기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경찰이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간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불과 6개월 전에도 그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없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 사고가 난 목욕탕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984년에 지어진 39년 된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인데 지하 1층은 여탕이고 지상 1층이 카운터 남탕, 2, 3층은 모텔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를 오랫동안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 예견된 사고였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랬다고 해요. 얼마 전에 뭐 목욕을 하는데 천장이 뭐 무너지거나 네. 뭐 전기 플러그가 곳곳에서 너무 이제 드러나게 보이는 상태고 그래서 불안해서 종업원한테도 어떤 보수가 필요하겠다라는 뭐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온수탕을 이용하시던 분 이번에 사망하신 분이 3명 모두가 70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 발생이 오전 5시 37분 굉장히 이른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가족들이 얘기하시는 게 매주 일요일 동네 목욕탕에서 어르신들과 어울리셨다. 그렇게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울음을 삼키는 그런 거죠.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70대, 60대 이런 분들이 모일 곳이 이런 데라는 거예요. 네, 뭐 동네 미용실, 목욕탕, 뭐 경로당도 이제 뭐 80대 이상이 많이들 가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이제 고령층에서 즐길만한 문화거리가 너무 없다는 거. 뭐 그 전에 물론 이 노후화된 건물이 안전 관리가 잘 안 된 게 더 큰 문제겠지만요. 이렇게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젖어 있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누전이 발생을 해도 치사율 높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난 10월에도 이렇게 목욕탕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6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감전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목욕탕은 워낙에 그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노후화됐을 경우에 누전에 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설 전류 차단기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꼭 점검하는 게 좋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전 사고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후진 사고잖아요. 그렇죠. 후진국형 사고이고 충분히 우리가 점검하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네. 저는 이런 사고를 들으면 딱 두 가지가 안타까운데 일단 피해자들이 항상 취약계층에 있어서 더 좋은 시설을 가지 못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건물들을 그대로 상업시설로 이용하고 이래도 관리만 잘 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리가 항상 미비해서 사고가 터진다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더 사회적 이슈 뭐 전해줄 게 있다면서요. 네. 후진적 사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즐거워야 될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무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뭐 대전에서는 식당 건물이 폭발을 해서 어떤 분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부상자도 또 발생을 했고요. 네. 지금 이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지상 1층 식당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어제 오후 8시 52분쯤에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얼굴과 온몸에 3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다른 11명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식당 그 폭발한 그 해당 식당은 옆 식당과 함께 지붕이 폭삭 주저앉을 정도였고 주변에는 이제 식당에서 사용하던 50kg짜리 LPG 가스통 여러 개가 폭발 충격으로 날아가서 인근 도로, 뭐 빌라 인근에 널브러질 정도였습니다. 이 폭발 여파로 식당 건물과 옆 건물 두 곳이 무너지고 불이 났고요. 주변 상가 또 인근 건물들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부서지고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파손이 되고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발음이 주변 동네까지 다 들렸대요. 옆 동네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오정동인데 인근의 중리동, 홍도동까지도 들렸다는 신고가 빗발쳤고 네. 인근 건물들이 흔들릴 정도로 폭발 위력이 컸다고 하고요. 참 오늘 같은 날 제가 그렇게 사고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픈데 또 하나는 어제 많이들 화들짝 놀라신 게 눈썰매장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그래요?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네. 여기 청주시였는데요. 그 썰매장에 보면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통로가 있다면 계단 통로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네. 거기 위로 올라가야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 지붕에 눈이 너무 높이 쌓여서 폭삭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 이게 어른 코스 총 30여 미터 길이 중에 하층부 7미터가 붕괴가 됐는데 네. 그 안에 기다리던 분들이 서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거기 좀 매몰될 뻔했다가 그러니까 대부분 즉시 빠져나오시긴 했는데 두 명이 그 구조물 아래에 깔려 있다가 20여 분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25세 이게 여성. 왜냐하면 네. 눈이 쌓이면은 바로 그 무게가 네. 구조물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는 우려이고 또 위험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안전 불감증 불감증이죠. 같은 네.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매번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네. 이 현상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 대학생들 네, 모여 체육관이 있는데 무너져서 체육관에서 많이 눈 때문에 매몰됐었고. 무너졌던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 보행 통로가 비닐하우스 형식으로 굉장히 얇은 철골로에다가 비닐을 덮어놓은 형식인데 네. 거기에다가 그렇게 눈이 쌓일 정도에 치우지 않았다는 네. 점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용객들은 이런 지적도 해요. 겨울 분위기 내려고 일부러 뭐 눈으로 덮은 건 아니냐. 그런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또 호소를 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고 소식도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이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 깔려있던 분들이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가 그래도 병원으로 이송돼서 지금 의식을 또 회복했다는 다행이네요. 소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일단 여기가 그 청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긴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고 전날에 처음으로 개장을 했는데 열자마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연말 또 요즘에 눈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정말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사망 사고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이 정말 뭐 각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있고 지금 일단 경찰은 시와 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일단 운영업체는 그 통로 위에 눈을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설날 연휴 기간에 사고가 많아서 오늘 좀 더 꼼꼼하게 또 안전에 유의하시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조현정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253님 사연 보내주셨고 신청곡도 보내주셨나요?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지금도 눈이 오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집에서 눈 오는 거 보면서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들 옷 야외로 외출하시게 되면 옷 든든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념하며 핑클의 화이트를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핑클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3253님의 핑클의 화이트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림을 잘하려면 눈썰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살림에는 무엇보다 낱낱이 살펴 보살피는 것이 제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더니 살림꾼인 그녀는 싸면서도 질 좋은 물건을 잘 사곤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살림이란 단어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살림을 내다, 살림을 도맡아 하다 같이 쓸 수 있고요.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라는 뜻으로 쓰이면 살림이 넉넉하다, 살림이 쪼들리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살림은 살림살이와도 비슷하게 사용되는데요. 살림살이의 형편이나 정도를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는 터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수가 나아졌다라고 하면 사는 형편이 나아졌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겨우 3끼 밥이나 먹는 터수이다 라고 하면 사는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하루 3끼 밥 먹고 살 정도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터수란 단어에는 또 다른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누가 뻔히 아는 터수에 속고 속일 것도 없으니 시원하게 말해봐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서로 사귀는 사이를 가리키고요. 한자어 관계나 처지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하얀 눈이 반가운 크리스마스인데요. 눈이 쌓이고 얼어서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점차 그쳐가고 있지만 낮까지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도와 전북, 경북과 제주도에는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오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낮까지는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 5도, 강릉 6도, 부산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평년과 비슷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와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이 예상되고요.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지역도 밤에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요. 2023년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 내내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중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토요일에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 40여 분 만인 8시 40분쯤 불을 모두 끄고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와 HSBC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해 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강대강 원칙을 재확인하며 군사 정찰 위성 추가 발사 등 국방력 강화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 전야인 현지 시각 24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세계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예수 탄생지로 알려진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베들레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각종 성탄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입니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지금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있죠. 최고의 선택이네요. 그렇죠.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산타의 선물은 배종찬의 시사본부입니다. 말씀을 드려놓고 참 어이가 없네요, 스스로. 네. 자,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산타클로스 이야기입니다.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가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다면서요.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에게 있어서 산타 할아버지의 현재 위치는 초미의 관심사나 그렇죠. 다름없는데요. 네, 저도 집에 양말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항공의 우주방위 사령부에서도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어 서비스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6시부터 웹사이트를 열어서 산타클로스가 북극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위치 추적을 시작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6시에 산타클로스가 북극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적외선 센서와 위성 시스템으로 산타의 썰매를 끌고 있는 루돌프의 코에 열 신호를 추적해서 산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젯밤 11시 20분에서 23분 사이쯤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 상공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부산과 대전, 서울 등을 거쳐서 평양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양말에 아무것도 없던데. 그래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68년 전 한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면서요. 노라드가 산타를 추적해 온 지가 어느덧 한 68년째가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1955년에 당시 한 백화점이 신문 광고에 방공사령부의 전화번호를 북극 전화번호라고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해리 숍 대령이라고 그날 근무하던 분이 한 어린이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북극인 줄 알고 산타가 대체 언제쯤 어디쯤 오고 있느냐 질문을 하죠. 이 대령은 아이의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산타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위치를 알려줬고요.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년 새 언어와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한국어도 추가되고 있고요.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살려줄 수 있는 콘텐츠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게 감동이다. 2시간 동안 버티면 산타 위치 볼 수 있는가 함께 아이들과 기다리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공우주사령부의 위치 추적보다도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제 양말에는 아무런 선물도 없다는 거. 네.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에겐 선물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설 추석 명절과 함께 유통업계의 대목으로 꼽히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24일
대형마트들이 어제죠 휴업을 하면서 또다시 일요일 의무 휴업 폐지 논란이 불붙었다고요. 사실 저도 한 3곳을 갔다가 어제 안 열어서 결국 편의점을 찾아갔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약 70개에 달하는 대형마트가 이날 문을 닫았고요. 어제. 그리고 온라인 배송도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기업 슈퍼마켓까지 만약에 합하게 된다면 어제 서울 시내에서는 총 약 229세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이 영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제정이 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둘째 그리고 넷째 날 일요일에 쉬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휴업일에 결리게 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쉬려고 쉰 게 아니라 의무라서 쉴 수밖에 없었던 것이군요. 그렇죠. 우연히 겹치게 된 건데 토요일부터 월요일인 크리스마스까지 사흘 연휴가 끼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이브에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매출을 생각하면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대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이브인데 매출이 한 3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통상 이브 때가.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일요일이 겹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여기에다가 공교롭게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된 뒤에 맞는 첫 크리스마스 이브에 쉬게 돼서 고객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의무화되긴 합니다만 실효성이 좀 낮다 이런 지적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의무 휴업일이 바뀌고도 있다면서요. 서울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게 됩니다. 평일로 바꾸는 거고요.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이미 옮겼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에 이어서 동대문구에서도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다른 구에 확산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이 없다시피 한 서초구와 달리 다른 지자체는 시장 상인들도 좀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가족과 약속을 잡을 수 있었던 소소한 행복인데 그것마저도 빼앗고 노동자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받는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근로자분들도 마트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네요. 그렇죠. 하여튼 좀 합리적으로 잘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 강호순 등이 수감되었던 서울구치소 12월 식단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하루 3번 배식, 다채롭고 잘 짜인 식단. 최근 논란이 된 경찰서 부실급식과는 비교되면서 유영철, 강호순이 현재 수감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식단표가 좋단 말이야. 네티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인데요. 2023년 12월 서울구치소 식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식단표에는 아침과 점심, 저녁 하루 3번 배식에 국내산 배추김치를 포함해서 사골곰탕, 묵은지 청국장찌개, 닭볶음탕 등 푸짐한 음식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치소 호화 음식 급식은 경찰서의 부실급식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블라인드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서울 A경찰서 아침 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감자 샐러드를 넣은 모닝빵 2개와 딸기잼, 스프 한 그릇이 놓여있는 식판 사진과 함께 가격 5,000원 그리고 가로치고 식권 강제 구매라고 써 있습니다. 빠진 음식은 없고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당 글은 물론 삭제가 되었지만 글 속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욱더 크게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A경찰서 관계자는 이 식권 강매에 대해서는 남은 수익금으로 이 급식소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퇴직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의 하에 5,000원 상당의 식권을 한 달에 기본 한 10매 이상 자율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 지원되고 있는 경찰급식 지원은 또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군부대나 소방서 급식과 달리 현재 경찰 급식은 장소 외에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고요. 경찰서에 비해서
조직이 좀 크고 식수 인원이 많은 경찰청은 사정이 좀 나은데 경찰서는 급식을 먹는 이 경찰 개개인이 급여에게 공제하는 금액으로 각종 인건비와 식자재비, 공공요금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본 네티즌들도 거꾸로 된 거 아니냐.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 중요하냐. 일 시켜서 생산성에 따라서 급수 나눠서 음식도 구분해서 줘라 등의 부정적인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이 또 감안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경찰분들에게도 뭐 좋은 급식만큼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당연한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소식은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신발과 간식 등을 기부하거나 직접 봉사활동에 나선 한 부부 이야기가 따뜻한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줍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보육원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부는 수년 전 이 지역의 보육원과 처음 인연을 맺고 지난해부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기부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보육원 아이들의 신발 한두 켤레로 사계절을 보낸다는 이 얘기를 듣고 기부 품목을 신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의 성별 그리고 신발 사이즈를 일일이 다 물어보고 부부는 신발 매장으로 직접 가서 공개된 사진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브랜드 신발 상자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고요. 뭐 이 외에도 귤과 라면, 군것질거리도 같이 박스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네, 마음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필요할 테고 참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부가 더 놀라웠던 거는 아직 자가도 없고요. 열심히 빚을 갚으면서 가능한 저축도 조금씩 하고 아울렛에서 50% 이상 할인하는 거가 아니면은 사지 않는 소시민일 뿐이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물론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할 돈을 저축하면은 아내에게 한 번도 못 해준 해외여행도 선물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진 가치 기준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행복하다라는 소신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따뜻한 글 너무 감사하다. 천사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따뜻할수록 누군가에는 더 추울 수 있는 날인데 산타가 이렇게 더 추운 곳에 온기를 가져다주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산타입니다. 그쵸? 두 분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사랑이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두 분도 뭐 산타 선물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무도 선물을 안 해주네요. 선물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서운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하지만 두 분에게 시사본부가 선물이죠. 뭐 출연료를 얼마나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 내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께는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 여쭤보긴 했는데,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합니다. 네. 실제로 어떤 기대, 어떤 우려, 동전의 양면같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는 담대한 도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박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그 가능성이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총선의 그 의석수는 사실은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율 이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이기려면 여당 내에
당대표 내지는 비대위원장이 결국엔 뭐 당대표를 대신하는 역할이니까요. 그게 사실상의 권력 교체로 인식될 수 있으면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2년 4월 총선에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152석을 차지해서 일당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권력 교체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당이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대선까지요. 뭐 큰 원인이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조가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용산과 국민의힘이 수직적 관계로 계속 총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 네. 이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인식될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 여론의 대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8일 날 통과될 아마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예상됩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단순 거부권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한다든지 무슨 수정 제안이 이루어져서 하면 국민들이 예상하기에 그냥 기존대로 민주당이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제2 요구에 따라서 표결을 다시 하면 폐기되는 이런 수순이 아닌 다른 반전이 일어난다면 바뀔 수 있겠죠, 분위기가. 네. 자,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내일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그래도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판이 바뀔 수도 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우리는 이긴다. 땡큐. 한나땡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민주당의 해석이 옳은 또 바른 해석일까요? 뭐 한 2년 전에 윤나땡이라는 말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구도상으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총장 출신에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그런 수사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굉장히 간명하게 짤 수 있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윤나땡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 결과는 졌어요. 그래서인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한나땡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동훈 그 전 장관의 등판을 저평가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경계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술도 안 드시고 그리고 조금 젊고 네.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와 화법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덜 거칠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한동훈 변수가 일으킬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효과 같은 거를 충분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다행이죠. 이게 정성호 의원도 1차원 뭐 박영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의원들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중간층을 놓고 벌이는 싸움인데 중간층에서는 그런 어떤 그 오만함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걸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도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어떤 변화든 어떤 쇄신이든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들이 간단치는 않아요.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 거며 또 뭐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일 거며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며 비대위 인선 이런 거를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일 건지 하나같이 다 무거운 과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인 변화를 시도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뭐 정체된 느낌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새 총리 한 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두 분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입니다. 네,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지난 총선에서.
그 얘기는 공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그만큼 좁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의 경선 룰은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없습니다. 감점을 주는 거죠. 하위 10%를 평가해가지고 컷오프가 없어요. 그러면 감점을 줘도 현역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도 그 인물들이 선거의 전면에 등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내부의 공고한 기득권 구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기득권 구조를 이렇게 치기에는 당내 권력 기반이 약해요. 대표적인 민주당 내의 기득권 구조가 586이지 않습니까? 근데 586과 일종의 그 공생 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쇄신, 변화, 혁신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법 리스크 있죠. 요즘에 이재명 대표 마이크 갖다 대면은 엄중 이재명이 됐잖아요. 엄중 이낙연이 아니고 이제 엄중 이재명이 돼버렸어요. 엄중 제명이군요. 네, 이런 게 변화가 없는 고인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이게 대비되게 되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나땡 이렇게 그냥 저평가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자, 김영남 전 의원도 또 당내에서도 제일 또 궁금해하는 사안은 그 부분에 한 비대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당을 꾸려나갈 것인가. 대통령과 차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 안팎으로. 네. 가능할까요? 그걸 해내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고요. 왜냐 그 흔히들 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당 대표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 취임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거든요. 역대 보세요. 그러니까 한때 대통령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저희 당을 예를 들면 김무성 당시 대표가 1등이었고 몇 년 전만 해도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월등한 1등이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죠. 그게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그 기사를 계속 타고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호랑이 등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호랑이한테 잡아먹힙니다. 야, 한동훈 전 장관도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떨어지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달려갈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안 좋다, 참패했다. 그럼 호랑이 등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고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근데 총선을 이기는 조건이 뭐냐? 그건 뭐 다 알고 계세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실천을 못할 뿐이죠. 대통령과 차별을 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까요? 어떨까요? 가장 빨리 다가오는 현안이죠.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이제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그야말로 28일 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될 거고 아마도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거니까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리는 첫 고비가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쭉 달리느냐 아니면 그냥 초반에 등에서 마치 그 로데오 경기 할 때 왜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등에서 말 등에서 그 초반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뭐 네. 그거로. 참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김건희 특검의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야당의 역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이거는 총선용 말하자면 정쟁 법안이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었어요. 윤 대통령의 생각은 적어도 이 법안과 타협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굳건하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이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다른 얘기 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도 이 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현직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 즉 국민들의 생각과는 그냥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어긋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건 정말 보수층 내부에서도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논란을 자초하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이걸 바로잡는 것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최상병 해병대 이 박정훈 대령 수사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 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정하게는 의견을 내거나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뭐 그걸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 다독이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면서 뭔가 이게 차별성을 만드는 포인트들이 될 텐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런 식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나 또 이 공적 관계 이런 걸 다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네, 바로 그 과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집이 커졌느냐, 또 총선 구도의 판가리가 이루어지냐,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일, 21일 자체 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무선 자동답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감으로서 적합도를 물어봤고 또 호감도까지 물어봤는데요. 차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 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45%, 이재명 41%, 한동훈, 이재명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는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47, 이재명 42. 김 의원님, 네. 이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이재명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전형적인 신상 효과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상품. 예, 네. 정치권은 늘 신상품이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신상품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구상품이 되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안 떨어뜨리는 방법은 물론 있죠. 그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안 떨어지죠. 근데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이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게 나온 건 전형적인 신상품 효과고, 요게 몇 달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서 최종 성적표는 4월 10일 총선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의미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거기 이재명 대 누구를 꽂아도 이게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구상품이 아니고 이제 막 정치권에 입성하는 신상품이라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신상품 효과를 본인이 어떻게 하면 오래 높게 끌고 가느냐, 그럼 본인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결정 짓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신상 효과를 말씀 주셨는데, 뭐 그런 점이 있죠. 일각에서는 네. 차기 정치 권력 때 이 86 운동권 세력 간의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형적인 86 운동권 세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재명 대표 정치적 성장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이 비교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총선의 구도가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로 의도하는 대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나 심판의 성격이 아닌 미래 권력의 대결로 갈 것인가.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총선이라는 거는 역대 한 번도 그렇게 치러진 적이 없고, 네. 일종의 이제 회고적 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양 진영의 한 25%씩의 유권자들은 서로 복수하겠다고 강하게 벼르고 있어요. 이게 대선 2차전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야말로 신상품이 등장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상대는 나야, 이게 과연 그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먹힐 것인가. 특히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 선거는 이제 중간층의 싸움인데 중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등장만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지나친 낙관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리더십의 취약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 피의자 구도가 이 형성이 되면 그게 아무튼 국민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검사 피의자 구도가 부각이 될지 검사 구도가 부각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사 구도가 그 취약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매우 커요.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의도했던 효과하고는 정반대의 효과가 국민의힘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김영남 전 의원은. 검사 피의자 구도가 만들어질까요? 윤 대통령도 검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취약 상태가 부각될까요? 통상 얘기하기에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선거라고 하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에 대한 심판 내지는 뭐 그런 평가의 선거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일반론에 비추어서는 검사 구도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비춰지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유쾌한 뒤통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적합한 비대위원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데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이런 구도 때문에 뻔한 결말을 예상했다가 이 드라마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일각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6.29 선언 모델을 많이 빗대서 비교를 하대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6.29 선언의 그 주인공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지만 실제 6.29 선언의 기획자는 전두환이었습니다. 그 전두환의 기획과 양해 하에 노태우가 주역이 돼서 6.29 선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게 동일하게 실현이 되려면 주인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어도 그것의 기획자 는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면모를 윤 대통령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수시로 경로하잖아요. 자칫 대통령이 경로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차별화하려고 하다가. 게다가 한동훈 이 전 장관은 개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대통령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게 과연 그 상투를 잡는 그런 방식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림자도 좀 밟아본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검찰에서 두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 때문에 참모로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과 이를테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여당의 당대표로서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어떤 그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분도 검사예요. 검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사고방식, 논리, 철학 다 비슷하거든요. 때문에 과연 대통령과 크게 다른 생각을 할까? 김건희 특검 같은 현안에 대해서 저는 별로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저도 검사 출신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검찰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자, 지금 그래서 당면한 과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 관련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27일로 예정돼 있는 탈당과 신당 창당인데 이준석 전 대표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잡아야 돼요. 이런 분위기예요. 또 붙든다면 잡힐 이준석 전 대표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 내에는 그 의견이 갈라져 있죠. 사실은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에 있어서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이슈, 뭐 흔히 바람이라고 하는 뭐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부 지지론이냐 뭐 이런 큰 바람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선거 구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는 건 분명히 여당의 악재인 것이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신당이 정말로 현실화된다고 하면 민주당의 악재인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거 구도라도 불리하지 않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27일 날 예고된 탈당을 당장 막을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탈당을 막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을 함께 치르는 거로 붙잡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 줘야 이준석 전 대표가 스테이를 할까요? 그건 쉬워 보이진 않아요. 박 의원께는 하실 말씀 있으실 텐데 이것과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작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25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신당 창당을 하려는 게 맞느냐 이거 의구심을 표시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신당 창당하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시간이 빡빡하니까 금태섭 신당에 합류를 권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정말 신당 창당을 27일 선언하기나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파괴력은 정말 국민의힘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지 여부도 함께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일단 한다고 봐야죠.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이 왔고 여기서 뭐 뚜렷한 명분 없이 우물쭈물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당을 못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저는 27일 날 뭐 이 주저없이 탈당 선언을 하고 신당 창당 준비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무슨 금태섭 신당의 결합 이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금태섭 의원이 만들어 놓은 신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전무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금태섭 정당에 몸을 얻는 거지 자기가 만드는 신당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26일 날 취임하는데 27일 날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뭘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신뢰가 만들어질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탈당을 막기 어렵다. 그리고 신당 창당 추진을 막기 어렵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당을 떠나서 뭐 얘기를 듣고 소통하겠다라는 식의 의지를 있는 걸로 봤을 때 만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시간이 없고 27일 날 지금 탈당 이거를 멈춰 세우기는 어렵고 이준석 대표가 나갔을 때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 거냐. 일각에서는 뭐 천하용인도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돌풍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그 이제 신당의 볼륨을 봐야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지향점, 어떤 의제, 어떤 비전 이런 걸 내거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상당히 있고요. 일단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그 전 최고위원이 참여 안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요즘에 천하용인은 가고 천하용남인이 왔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름에 두 글자 김용태 김용남이 같은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수차했죠. 네.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수도권에서 가상으로 한 10% 정도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점유한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데미지예요. 그럼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떨어뜨릴 수는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데미지가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제도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되고 병립형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인데 자 오늘 토론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아서 28일로 다가와 있는 이 특권급 관련해서 마침 또 김용남
전 의원이 또 법조인 검사 출신이니까 나와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지명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수사 상황 공개 등 이런 건 좀 하지 말고 특검 실시 실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소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긴 한데 아까 우리 박원숙 의원께서 대통령이 그런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격노했다라는 전언이 있다.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도 반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년 총선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냥 28일 날 본회의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끝에 폐기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봐라. 이래서 야당이 200석을 해야 되는 거다. 200석을 달라는 명분이 생길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 그게 본인의 가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이루어졌으니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 폐기로 가서는 안 되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수정 제안을 해서 여야 합의로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을 총선 이후에 미루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여야 덧붙여서 그러면은 네. 대통령과의 갈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로 시작하자마자 불가피할 텐데 그게 괜찮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가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았어요. 총선 앞에는 장사 없는 겁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그냥 안고 간다? 그런 뭐랄까요? 그런 머리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박원순 의원 이렇게 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독소조항 빼자 총선 이후에 하자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전혀 안 받죠. 전혀 안 받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하려면 하라.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더 큰 어떤 심판론의 지렛대로 쓰겠다 이걸 거고요. 저는 뭐 그런 수정 제안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또 대통령실의 인식도 또 전원으로 들리는 대통령의 인식도 어쨌든 저건 악법이고 정쟁용 법안이고 총선용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프레임대로 그냥 치고 간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결국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엇으로 어떤 면모로 대통령실과의 어떤 차별성이나 당의 쇄신 또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그런 변화 이런 거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박원숙 전 의원은 고고싱 할 것이다.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총선 앞에 총선 이기는 장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박 의원 말대로 가면 저는 초반에 그냥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네. 천하 용남인이 되겠군요. 참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띠는 소띠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국제 뉴스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의상 네. 저 신경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네요. 중간에 이렇게 산타의 색깔이. 네. 네. 어제 저녁에 혹시 산타 할아버지 서울 우리나라 왔다 간 거 아세요? 자제해 주시고요. 네. 양말에 아무런 선물이 없더라고요. 어린이가 아니니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짚어주시죠. 자, 일단 그
2차 소송이라고 불렸거든요. 이번에 이제 두 건의 소송인데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11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고요. 지난 21일 날 대법원 2부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소송이 무려 10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2013년 3월에 7명 그리고 2014년 2월에 4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사이에 소송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다 사망을 해서 유족들이 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뭐 여전히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한다. 이러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자,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정부가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공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법원 측은 계속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주체도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변제 방식을 법원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현행법은 제3자가 판결금을 대신 변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공탁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공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탁이 이제 피해금을 법원에다 맡겨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해자들한테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없애려고 다양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또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했는데 일본도 뭐 뜨거운 반응이라면서 하야시 관방장관도 제3자 변제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 입장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 반응을 좀 보면은 철저하게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현재 계류돼 있는 게 70여 건 정도 되는데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지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차피 이렇게 판결을 놔도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결책 적용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만약에 피해자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안 받으면은 한일 관계 다시 나빠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협박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얼음장을 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도쿄신문은 이 공탁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되면은 이 제3자 변제라는 틀 자체가 무너져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란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법원을 탓하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내놨고요. 네. 자,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법원은 일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반일적, 첨예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판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극우 성향의 상케이 신문은 부당한 강제동원 등으로 몰아서 사실을 무시하고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 일본 극우는 항상 자신들이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과거의 반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똘똘 뭉쳐서 이제 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또 모양새 반응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또 하마스 중동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홍해에서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예멘의 반군인 후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홍해라는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대륙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모세가 길을 열었던 곳이 거기죠. 홍해죠. 예, 거기를 이제 아래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단시간에 건너갈 수 있는 물류가 건너갈 수 있는 그 수에즈 운하가 있고 또 한쪽 면으로 이스라엘의 남부 항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 쪽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물동량의 한 30%가 지나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멘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라비아 대륙에서 가장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크게 있고
아래쪽에 바로 그 아래쪽에 예멘, 오만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자, 이 예멘이라는 나라는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내전이 있었고요. 이 내전에서 사우디는 예멘 정부 측이었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친이란 성향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시아파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승리를 한 그런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그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선박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물류만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15척의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회에 걸쳐가지고. 자, 그러니까 미국이 한 10개 나라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청해부대 파견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지원 요청을 받은 국가 중에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함은 드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자, 홍해로 수에즈 운하 이렇게 못 올라가니까 이 많은 선사들이 특히 이제 세계 10대 선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남아공이 희망봉을 돌아가야 맞아요. 되나요? 예,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쭉 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하.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길이가 길어지니까 열흘 이상 뭐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임 당연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배가 한쪽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료 당연히 올라가겠죠. 국제유가 이미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건들이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물류 대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물류 대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제 중간에 기름을 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선박들이 또 기름을 넣기 위해서 또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가자 지구 지원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항상 저는 궁금한 게 네. 가자 지구 평화를 위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데 정적인 실효가 있는 것인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가 궁금해요. 자, 일단 그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효력을 가집니다. 근데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그냥 권고고요. 안보리는 사실 이거 강제적 사항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휴전이 아니고요. 인도주의적인 구호품을 넣을 수 있는 결의안이 들어간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구호품이 들어가려면 그 지역이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트럭들이 지금 국경에 수백 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여기다 폭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트럭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물품의 10%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의 대부분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고 뭐 굉장히 뭐 처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스라엘군이 200군데 넘는 데를 폭격을 했고 심지어 난민 캠프까지 폭격을 해서 70여 명이 사망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뭐하냐. 트럭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일단 공격을 멈추는 휴전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국제구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가자 지구에서는 평화의 징글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자, 미국 그러면은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자,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사실상 불허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못 나가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혹시 기대하셨나요? 아니 궁금했어요. 예, 연방 대법원에 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은 결정을 할 거고요. 일단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공화당이 그 콜로라도주 내에서 경선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 경선 투표 용지에 트럼프 이름 못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 넣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이거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마저도 본인의 지지세 결집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 투표용지에 제 이름을 박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여러분의 투표할 권리,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이 콜로라도주의 결정을 민주당이나 미국 주요 언론들은 반기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다른데요. 그러네요. 항상 우리 언론들은 트럼프 다음에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사고 방식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거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내가 정치적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지지자들한테 먹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잭 스미스 특검,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제 고용한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혐의의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좀 신속히 판단해달라. 이거 좀 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연방대법원이요. 아니 이거는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한다. 기각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연방대법원 측에서는 사실 이 미국 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본인들이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 우리는 한 발 빠져 있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지금 발을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심지어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승리다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결코 마음 편안한 연말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공화당 내 후보가 있다면서요. 니키 헤일리.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월가와 아주 전통적인 공화당, 그러니까 인사이드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 공화당의 주류를 예전에 이뤘던 트럼프 등장하기 전에 그 사람들과 미국 민주당과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는 후보가 바로 이 니키 헤일리 후보인데요. 이력은 화려합니다. 이 사람 그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여성이고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주지사도 역임을 했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유엔 대사를 맡기도 했었고요. 했었죠. 네. 예. 근데 그럼 이 사람을 왜 띄우느냐? 바이든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설사 우리가 지더라도 다시 트럼프가 등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합리적이고 말이 통할 니키 헤일리가 등장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에서도 차라리 이 사람을 지지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공화당 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극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트럼프로 집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네. 이 대목에서도 궁금한 게 네. 니키 헤일리가 나중에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럼프 측에서 지금 그 부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통 트럼프 지지자들은 니키 헤일리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부분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또 소식이 나오면 문희정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크리스마스 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더 크리스마스 더 행복하고 또 더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